제1장 나와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모든 관계의 첫 단계는 본인의 자아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경험이다. 매일 수백 개의 광고 메시지를 접하고 소셜미디어의 홍수로 인해 우리는 주의력이 고갈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화장실에 가거나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심지어 나는 샤워를 할 때도 팟캐스트를 틀어놓는다. 애니 딜러드라는 작가는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곧 인생을 보내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에 보고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6명 중 1명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활동을 강요하면서 압박감을 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걸 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본인이 하는 일을 속속들이 정직하게 되돌아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본 장에서는 자신의 자아와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 방안인 독서와 안식의 시간에 관해 얘기할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실천 방법은 우리에게 일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리추얼의 힘을 키워주는 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이다. 현대인들은 종교를 멀리하면서 생긴 인생의 의미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운동이나 여러 세속적인 행위를 통해 채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독서와 안식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과 목적의식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기분을 안겨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상적인 리추얼을 자신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큰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자아라는 개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불교 철학에서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반면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는 자각해야 할 자아가 많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없애거나 정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충만한 존재를 온전하게 통합하는 것이다. 종교가이자 교육자인 파커 팔머는 이를 우리 영혼과 역할의 재결합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바람에 우리가 자아를 잃고 고통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힘든 과정을 거쳐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에서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부두의 잔교에서 떨어져 두 다리와 손목이 부러지고 척추에 이중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그 후에도 3개월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이에 활동가로서의 바쁜 삶이나 젊은 직장인다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사고 전에는 내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멋진 임원 비서로 나오는 앤 해서웨이와 비슷하다고 상상하며 좋아했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뒤로는 회의와 전화, 이메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커녕 아버지와 누나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올라가서 간신히 샤워를 끝마치는 게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조금 더 멀리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된 뒤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야만 했다. 휠체어를 조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내게는 야트막한 계단이나 보도도 큰 난관이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항상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다친 후로는 다른 이들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이런 역할 위기는 은퇴 후 지위로 인해 직장에서 누렸던 힘과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난 후 든든한 부모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에 변화가 생겼을 때 종종 발생한다. 삶의 의미를 안겨주던 역할이 사라진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 운이 좋으면 이런 변화가 우리 자아 뒤에 숨은 내면성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작가 마릴린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영혼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닮았고 다정하고 애정을 듬뿍 받는 동반자이며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충성한다. 우리는 영혼의 갈망과 생각을 평범한 의식보다 더 진실하고 중요하다고 느낀다. 완전한 충성이라는 개념에는 진정한 자아에 내재된 선함과 가장 깊은 자아 안에 사는 연민과 우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자아와 단절된 채 살아가다 보면 성과와 성취의 순환 고리에 빠져서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전통적인 지혜는 이 난장판을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과 자기 인식을 실천해 본인의 영혼과 다정하고 적극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 사고를 당한 뒤 회복에 힘쓰던 몇 달 동안 어머니는 수요일 아침마다 당신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나는 누나들과 달리 예술적 재능이 없고 남들 앞에서 실패하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망설였다. 뭐든지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왜 굳이 그림을 그려서 망신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당시 침대에 누워서 길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영국 BBC에서 방영한 스트릭틀리 컴 댄싱이라는 댄싱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림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댄서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래서 왈츠, 룸바 등을 추는 댄서들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내 분놀림은 느린 회복에 대한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했고 다시 걷고 춤출 수 있다는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림 그리기는 어느새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부상자와 병자가 위안을 얻는 성스러운 공간처럼 붓을 드는 순간부터 우리 집 식탁은 치유의 공간이 되어 사고가 남긴 무거운 감정의 혼란을 처리하고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낮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제로 플러그를 뽑고 자신을 일시적으로 격리할 필요도 있었다. 일본의 선종 스승인 사와키 고도는 명상 수련을 가리켜 자신을 자각하는 자아라고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과 생각, 정체성을 통합할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때 나는 그림 그리기처럼 세속적인 활동도 자아와 연결되는 강력하고 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작고 사소해 보이는 리추얼이나 습관도 똑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를 쓰기 위해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도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달리기나 명상 등을 리추얼로 실천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조사한 이들이 많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접근하기 쉽고 영향력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독서와 안식의 시간이었다. 신성한 텍스트로서의 해리포터. 프리빗과 4번지에 사는 더즐리 부부는 우리는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1권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많은 독자들이 줄줄 외울 만큼 유명한 이 문장은 약간의 유머를 곁들여 장면을 설정하면서 뭔가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걸 암시한다. 난 10대 시절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열심히 읽었다. 13살 때 파리에서 온 교환학생에게 프랑스어로 된 해리포터 박스 세트를 선물 받고 처음 접하게 되었다. 몇 페이지를 읽어보고는 영어로 읽는 편이 낫겠다는 걸 깨닫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내 사랑에 빠졌다. 아마 당신도 아끼는 책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책 속의 세상으로 빠져드는 느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뿐인 등장인물과 풍경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기분 말이다. 또 책이 끝나버리는 게 싫어서 남은 페이지가 줄어들수록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기분 역시 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면 단순히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이상의 상실감과 그리움이 밀려온다. 마치 자신의 일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러한 느낌은 중요한 걸 말해준다. 독서는 단순히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리는 좋아하는 책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책을 단순히 텍스트가 아닌 그 이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우주의 신비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타인에 대해 좀 더 친절하고 연민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며 호기심 많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한다. 이건 독서를 일상의 의식으로 삼았을 때 생기는 리추얼의 힘이다. 독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거나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수록 도와준다. 나에게는 해리포터가 신성한 텍스트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하겠다. 책의 장르는 상관이 없다. 다른 문학 작품이나 시, 심지어 논픽션을 선택해도 괜찮다.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은 신성한 텍스트를 읽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당신에게 수없이 많은 새로운 관점과 자신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독서는 의식을 심화시키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위한 연결고리를 발전시켰다. 영적인 독서 기술. 신성한 텍스트라고 하면 보통 성경이나 불경, 코란 등을 떠올린다. 이런 텍스트에는 이야기와 시, 율법이 가득하다. 몇몇 이야기는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종교 문제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그들의 교리를 읽다 보면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또 종종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성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침묵을 지키라고 했다. 히브리 성서는 노예 제도를 용납한다. 코란은 동성연애를 처벌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건 극히 일부일 뿐이다. 경전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읽고 연구한다. 그걸 읽고 또 읽으면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정의롭고 애정어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세대가 참여한 텍스트인 만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수세기 동안 이어진 텍스트와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작가이자 교육가인 파커 파머는 자신의 저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혜를 구하고 얻은 영적 전통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성한 텍스트로 돌아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텍스트는 지금보다 더 깊은 영적 통찰의 시대로 돌아가서 자신이 속한 문화권이 잘 모르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또한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이들과의 영적 대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연구 덕분에 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통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전통적인 신성한 텍스트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현대인의 가정에 반대하는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도 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편안한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역사가 일방적인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게 된다. 파머는 우리의 기준점을 확대하고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을 성찰하도록 하는 대화 파트너인 신성한 텍스트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하지만 종교적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경전의 텍스트 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그런 책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면 나처럼 본인이 신성하게 여기는 텍스트를 직접 고르기 바란다. 예전부터 좋아했고 이미 몇 번이나 의지했던 텍스트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신성한 텍스트를 읽는 습관을 통해 내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독서는 인생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이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작성한 조상들의 지혜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씨앗에서 피어난 꽃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만의 방식으로 그 신성한 관행에 참여하면 미래의 다른 이들을 위해 새로운 씨앗을 심게 될지도 모른다. 신성한 텍스트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관례상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다. 일부 근본자들이 자기가 신봉하는 텍스트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면서 공룡이 존재했다는 모든 증거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삶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 형상화된 것이라고 여기며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신성한 텍스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상 많은 종교인들은 신성한 텍스트란 어떤 식으로든 신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신이 직접 쓴 건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신과 교신하거나 고양된 의식 상태에서 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대담하게 반박하려고 한다. 위에서 얘기한 조건은 신성한 텍스트를 만드는 기준이 아니다. 저자나 영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내 멘토인 하버드 신학교 스테파니 풀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신성한 텍스트는 공동체 전체가 신성하다고 동의하는 텍스트다. 아주 간단하다. 많은 이들이 매년 똑같은 텍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 애쓰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신성한 텍스트다. 그리고 이건 다른 텍스트나 음악, 사회운동, 영화, 이야기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걸 생성해낸다. 이렇게 신성한 텍스트의 정의를 알면 영혼에 호소하는 모든 텍스트에 영적인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신성하다라는 말은 라틴어 축성하다에서 유래되었다. 축성이란 무엇인가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거나 신성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함이란 행동에 깃들어 있고 인간에게는 신성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세상에는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고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한 가장 다정하고 친밀하고 어쩌면 거룩하기까지 한 순간 중 일부 거룩하기까지 한 순간 중 일부 조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11살에 어느 날 숲을 거닐 때 큰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등은 종교와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경험을 통해 종교와 무관한 가장 세속적인 순간에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에서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자. 하지만 어떤 대상을 신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책이 지금 당장 신성한 텍스트가 되는 건 아니다. 신성한 텍스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신성한 텍스트 만들기. 나는 하버드 신학교에서 바네사 졸탄을 졸업했다. 나처럼 그녀도 신학교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독한 무신론자로 자랐다. 그녀는 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 조부모 4명이 모두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다고 하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나는 바네사에게 강한 흥미를 느꼈다. 우리가 처음 만나고 며칠 뒤에 맞은 내 생일에 그녀는 새 친구 생일 축하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바네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제인 에어를 신성한 텍스트로 읽는 모임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본능을 믿고 참여하기로 했다. 도서관에 가서 샬롯 브렌테가 쓴 고전을 찾아서 미리 정해진 챕터를 읽은 뒤 뉴 잉글랜드의 가을 저녁에 바네사를 만나러 갔다. 그날 저녁에 경험한 일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이었다.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자리를 잡은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읽고 온 챕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북클럽 모임처럼 줄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앞장에서 로체스터 씨가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신질환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책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런 문제가 계속 떠올라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스턴의 겨울은 춥고 어둡고 약간 우울해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싶었다. 대단한 모험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면서 동시에 소파에서 간식을 먹으며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 무렵 바네사와 나는 서사시적인 여정과 탐색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녀의 독서 그룹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쩌면 영화를 이용해 우리만의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이디어였다. 그렇다면 마법 같은 해리포터 영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바네사와 나는 1월 첫째 주에 매일 친구들을 모아 해리포터를 다시 보면서 그 영화를 하나의 거대한 영웅당처럼 바라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제인 에어 모임처럼 해리포터를 신성한 텍스트로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생각도 실행에 옮겼다. 책을 한 챕터씩 읽으면서 그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묻기로 했다. 우리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플로릴레지아 성직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및 고전 문헌을 발췌하여 모아둔 것, 옮기니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줄거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마법 세계에 예상치 못한 지혜를 찾아냈다. 나는 여동생에게 포스터 디자인을 부탁했고 바네사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부탁해서 회의실을 빌렸다.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냈지만 누가 올지는 알 수 없었다. 첫날 밤 우리는 의자 20개를 내놓으면서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와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자그마치 67명이나 와주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모임이 자리를 잡고 열성 회원들이 생기면서 서로 친구를 사귀고 병원에 방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우리 모험에 참 동참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해인 2016년 5월에 해리포터와 신성한 텍스트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학교 행정팀 직원들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가져다 주면서 부탁한 덕분에 학교에 있는 녹음실을 빌려 마이크 앞에 앉을 수 있었다. 나와 바네사 둘 다 방송 경험이 없었지만 신학교 동료인 아리아나 네델만의 제작 기술 덕분에 그럭저럭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꽤 능숙해진 요즘에도
스튜디오에서 말한 내용의 3분의 1은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다. 프로그램 구성은 단순하다. 매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준비한 주제에 맞는 장을 골라서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헌신을 주제로 정해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1장 살아남은 아이를 읽으면서 시리즈를 시작했다. 우리가 다룬 다른 주제 중에는 용서, 트라우마, 기쁨, 사랑 등도 있다. 매회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청취자들을 위해 그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 텍스트를 더 깊이 파헤치는데 여기서 실제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놀라운 청취자들 덕분에 현재 해리포터와 신성한 텍스트는 22,2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7만 명의 정규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도 받았다. 우리는 해마다 투어를 다니면서 영적인 독서 실천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얘기하는 수천 명의 청취자를 만난다. 사람들은 심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마음을 달래려고 책과 팟캐스트에 의지한다. 독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은 이들이 그 고통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교사들은 이 실천 방안을 교실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글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연결되도록 도와준다는 걸 거듭 깨달았다. 우리 팟캐스트가 성공한 건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에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성시하는 독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다. 치료사와 상담사의 보고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투쟁과 고통의 시기에 갈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여긴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히 해리포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나처가 아니다. 2005년에 설립된 해리포터 연합은 동성 결혼이나 공정거래 초콜릿, 기타 여러 가지 진보적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수천 명씩 동원했고 책에 나온 이야기와 리추얼을 이용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조직하고 동기를 부여했다. 사회 정의 운동을 펼칠 때 출애굽기 같은 성경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시편을 인용한 것처럼 해리포터 연합 역시 마법 세계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이용해 독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나를 깨닫기 위한 독서. 이런 렌즈를 통해 해리포터를 읽은 나나 팟캐스트, 해리포터와 신성한 텍스트를 들은 수많은 청취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자신의 온전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서는 자신을 책 속의 등장인물에 비추어 바라보거나 과거의 향수를 느끼도록 하거나 자신의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하게 만들며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토론토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키오 오틀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도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었다. 독서를 통한 자기 발견은 새로운 길을 알게 해주고 자유로운 기분을 안겨준다. 하지만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트라우마나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할 수도 있다. 바네사와 나는 우리 방송에서 진행된 꼼꼼하게 읽기를 듣고 성폭행 같은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털어놓는 청취자들의 이메일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다. 해리포터의 첫 부분을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해리의 부모님은 사망하고 아기였던 해리 혼자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의 팟캐스트에서 언급했던 이 부분의 영적 독서에 특히 마음이 흔들렸던 한 청취자는
자신의 삶을 결정지은 충격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아기일 때 아버지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악한 행동과 낯선 사람의 증오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상태에서 자란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자란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릴리, 해리의 엄마와 제임스, 해리의 아빠에 대한 해리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면서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해도 괜찮다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순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알지도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슬퍼해도 괜찮다고요. 벌써 22년 전의 일이고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지만 여전히 그 일에 고통받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실의 성격이 비슷한 탓에 나는 해리와 묘한 접점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말이 제게 큰 치유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해리의 슬픔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그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의 부모에 대해 잘 알고 또렷하게 기억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 아버지가 했던 말과 행동이 제 믿음과 완전히 어긋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전 제임스가 스네이프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 해리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을 때 제임스 포트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위로가 됐습니다. 덕분에 이 아이나 캐릭터와의 연민이 더 깊어졌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 무너질 수도 있구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 무너질 때도 날 지탱해줄 정신적 지주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상처가 남아있어도 기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경험은 유효하다는 걸 보여준다. 또 영적 독서는 주변 세계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기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반대로 청취자 중에는 영적 독서 덕분에 지금까지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성찰한 끝에 바꾸고 싶은 부분을 찾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청취자 가운데 오랫동안 해외에서 복무한 군 지휘관이 있는데 그가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그는 지인이 위즐리가 해리에게 말하길 자기는 예전에 볼드모트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데 해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건 그가 정말 운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상기시키는 장면을 언급한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스스로의 노력과 야망,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 저는 상당히 게으르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기 시작하자 안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출신 덕분에 내 노력과 이상의 힘으로 노력해 사후 사관후보생 지휘관이 되고 결국 F-15C 이글 전투기 조종석에 오른 제 동창은 저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제 비행 지휘관은 아내가 박사학위를 따는 동안 장교로 승진했고 어린 자녀도 둘이나 돌봤습니다. 자기 미래를 바꾸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공군에 입대한 테네사주 오지 마을 출신의 젊은 이등병도 저보다 훨씬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눈이 멀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해리 오빠는 정말 운이 좋아 라는 구절을 들었을 때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채로 넘어간 부분이었고 바네사가 얘기한 넓은 의미는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피부색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했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계속 지적하길 억압받거나 혜택받지 못한 집단에 속한 누군가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거친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더군요. 전 40년 동안 제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것들을 누릴 자격이 어느 누구보다 많으며 제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단점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특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죠. 전 정말 운 좋은 사람입니다. 독서는 더 큰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또 용기와 헌신을 향한 길이기도 하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려고 도와주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도 있다. 피튜니아 더줄리 부인, 해리의 이모에 관한 내용이었다. 바네사와 나는 1부 1장을 다시 읽으며 육아와 관련해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여동생 릴리가 죽으면서 돌봐야 하는 두 번째 아기가 생긴 모습을 보았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로 늘 부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던 마법 세계와 접하게 된 그녀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사회 앞에서 본인의 나약함을 절감했다. 물론 피튜니아는 해리를 학대했다. 해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시기에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을 활짝 연 상태에서 영적 독서를 하다 보면 선과 악의 인과관계가 언제나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 영적 독서는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스스로 인과관계로 엮인 실제와 허구의 이야기를 양극화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선과 악의 이분법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나는 오랫동안 더즐리 부인을 평가해왔지만 그 평가 뒤에는 분석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 독서는 이렇듯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므로 자신과 연결되기 위한 실천인 리추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가 항상 당신을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이다.